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종윤입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경제 약재가 하나 더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WTO 개발도상국 지위 문제, 이 개도국 지위 문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좀 낯선 이슈시죠? 오늘부터 상하이 시작되는 미중 무역 협상의 압박용이다라는 해석이 일단 나오긴 합니다만은 종국적으로 우리나라에 충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미중 무역 갈등에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여기에 이 WTO 개도국 지위 문제까지 마치 주변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자신들의 근육이 누가 더 큰지를 자랑하고 있는 듯한 모습까지 느껴집니다. 개도국 지위에서 우리가 탈락하게 되면 입을 피해는 우리가 어느 분야에 또 어느 정도일까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예고가 된 시점이다.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도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되겠구나라고 느끼실 만한 확실한 대비책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100원 유료 문자 샵 3698로 여러분들 의견 주십시오. 걱정하시는 부분들 담아주시면 전문가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잡하게 흘러가는 대외 경제 상황을 짚어주실 전문가 세 분 오늘도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왼쪽으로 경기대 오대원 교수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정철지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과 무역 문제가 사실 여전한데요. 이번에는 미국 쪽에서 새로운 문제가 또 불거졌죠. 선진국이 되기 전에 개발도상국들은 무역 활동을 할 때 관세부터 100여 개가 넘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남발돼서 미국이 피해를 본다, 고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겉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긴 한데 우리도 아직은 개도국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불똥이 튀길 수도 있다는 우려입니다. 보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못마땅하게 여겨온 세계무역기구 WTO 체제를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잘 살게 된 나라에도 WTO가 개발도상국 특혜를 유지해 미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를 못하게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미 무역대표부에 지시했습니다. WTO가 90일 내로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은 해당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우선순위로는 중국을 꼽았습니다. 오는 30일 미중 무역 협상 재개를 앞두고 중국을 한 번 더 밀어붙이겠다는 셈법입니다. I don't think personally China would sign a deal if I had a 2% chance of losing the election. 한국도 특혜받는 나라로 거론했습니다. 지시문에 한국과 같은 주요 20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도 개도국 지위를 요구해왔다고 적었습니다. WTO상 개도국 지위는 해당 국가의 자기선언 방식으로 결정되며 관세나 보조금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위를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회원국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이를 피하려 양자협상으로 압박에 나설 공산이 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 번 꺼내든 카드는 쉽게 걷어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철강 자동차에 이어 개도국 지위 협상 요구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트럼프가 이 내용을 공식화한 게 지난 26일 또 본인의 트위터였습니다. 그 트위터에 올렸던 내용을 제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앞서 WTO가 망가졌다, 개도국이 특혜 때문에 그래서 USTR에 무역대표부에 지시를 했다.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 나라의 이름이 직접 거명이 됩니다. 한국, 멕시코, 터키 등이 OECD 회원국이면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나라다. 여러 가지 의도가 담겨져 있을 것이다라는 해석을 충분히 여러분들께서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의미, 배경, 내용 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고문님. 네. 일단은 중국에 대한 압박이다라고 하는 데서는 대부분 다 의견이 같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근데 우리가 이제 다시 협상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미중 무역 전쟁이 그러면 아무 일이 없었냐? 그 사이에도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네. 7월 초에는 미국에 있는 화웨이 연구 R&D의 직원들 대량 해고했고요. 네. 또 7월 말에는요. 화웨이가 지금 플렉토닉스라는 회사에 갖다 놓은 미국 내에 있는 회사에 1억 불 어치의 물건에 대해서 압류 조치라고요. 팽팽하게 붙는데요. 요번에 신기하게 협상 장소가 옛날에는 상하이죠. 북경, 예. 그다음에 워싱턴 DC인데 상하이 바뀌었잖아요. 예. 상하이에 뭐가 있냐면요. 작년에 페덱스가 4만 평 이 크기의
이 공장 거기 물류센터를 줬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뭘 갖고 지금 싸우냐면 100건의 배송 지연이 있었다고 지금 뭐 그거 갖고 지금 트집을 잡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라도 안 질려는 아주 팽팽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다 지금 선제적으로 중국은 개도국 지위를 부당으로 쓰는 이 혜택을 받는 나라다 예. 팍 치고 나간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느끼는 사람 입장에서 압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압박으로 중국이 느낄까요? 중국으로서는 가장 뼈아픈 것이 중국이 절대로 내놓지 않고 싶어하는 그 보조금 그리고 국유 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 이렇게 네. 하는 것이 자기들이 경제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큰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데 이 WTO 개도국 지위에 대한 상실이라고 하는 것이 보조금을 주는 것을 이제 불법으로 만들게 될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박으로 느낄 느끼게 수 됩니다. 있다. 예. 근데 중국이나 인도 등 10개 이 개도국 지위에 있는 국가들이 단체로 반발하면서 WTO라는 게 다자간 무역 체제가 기본 원칙인데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도국주의라는 거를 처음에 WTO 만들어질 때 인정을 하면서 이제 개도국 회원국을 받았던 이유가 선진국과 개도국과는 일단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걸 인정하자라는 취지에서 이 개도국주의라는 게 그 일테면 수용이 된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중국도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예를 들어 1인당 GNI나 농업 부가가치, 농업 보조액, 뭐 에너지 사용량, R&D 능력 등등등 따지고 보면은 미국이라는 선진국들과는 격차가 굉장히 심한 거에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도 한데요. 일단 현재 WTO 체제하에서 뭐 개발도상국이다, 선진국이다는 것은 일종의 자기 선언식입니다. 그렇죠. 내가 네, 우리 개도국을 국가는 기대하는 거죠. 아직까지 이렇게 잘 살아도 개발도상국이면 개발도상국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분류가 되고 있는데 트럼프 같은 입장은 트럼프의 지금 전략은 뭐냐? 실질적으로 1990년대 후반, 95년 이후에 뭐 우리가 우루과이 라인드, 가트 체제라고 하죠. 이때는 집단으로 모인 거예요. 뭐 20개국이 다 모여가지고 일일이 다 협상을 해서 결론 하나를 내고 하다가 다자간 무역 체제를 그렇죠. 그걸 말씀하시는 다자간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비효율적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FTA 1대1 방식으로 우리 그렇죠. 빨리빨리 해서 양자협상으로. 가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뭐냐? WTO에서 개발도상국이다, 선진국이다 이것은 바꾸려면 전체 한 바퀴 돌아야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 164개 회원국들이 다 동의를 한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트럼프의 전략은 나는 WTO를 안 거치고 바로 1대1 양자간 협상으로 하나하나 각계격파하겠다. 한국 나랑 맞서가지고 이제 개발도상국 아니야라고 하면 이때까지 WTO에서 받고 있었던 개발도상국의 특혜, 핵심 보조금이죠. 관세 보조금. 이거 이 분야에서는 없애야 돼. 근데 이런 식으로 각계격파하겠다라고 나서는 것이고 예. 그 핵심은 역시 중국의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이다. 그렇죠.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양국 간의 그 개도국 논쟁이 참 재밌어요. 이게 근데 오래됐다면서요? 오래는 됐는데 최근에 나온 버전이 뭐냐면 야, 이제 세계 2위 경제대국 이건 쭉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 지금 뭐 GDP 1인당 GDP도 낮아. 니네 항공모함이 5척이라며 1대1로 하면서 전 세계에 투자한다며 그래 우리 교육 수준이 낮아. 근데 마지막 한 방으로 이제 거기서 논쟁이 끝나는데요. 니네 중국 표면에다가 달 착륙선 넣어서 한 나라가 개도국이냐? 이러니까 이제 쑥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갖추지 않은 중국과 무역을 하고 수출을 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아직은 이 논쟁이 더 거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마침 고모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지금 표에 OECD 회원국 미국이 제시한 4가지 이번에 기준이 있죠. 개도국에서 제외하겠다는 4가지 기준. OECD 회원국이거나 OECD에 가입하려고 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나라, G20 국가, 고소득 국가, 세계 무역 비중이 0.5% 이상인 나라. 참고로 우리나라는 이 4개 조항에 다 해당이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 중국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국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뭐가 해당이 됩니까? 고소득 국가에서는 이제 빠지죠.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IF 기준으로 12,050불이 돼야지 고소득 국가인데 안 되고. 세계 무역 비중은 14% 정도니까 그건 됐고요. 당연히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OECD는 아니니까. 그러면 G20. 예, G20에서 2번하고 4번 2개가 되고 2개는 안 된다 이 말씀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오 교수님.
우리나라는 4개가 다 해당되니까 사실상 그러면은 미국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른다면은 개도국 지위가 상실될 여지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에 따른 영향은 잠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고 시청자들께서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잠깐 이렇게 개별적으로도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종합적으로 한번 개도국으로서 우리가 받아온 또 개도국이 받는 혜택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됩니까? 지금 WTO에서 예외 조항으로 두는 것이 크게는 2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150개 종류의 예. 혜택이 있는데 이 개도국 지위가 가장 대표적인 예외 조항 중에 하나입니다. 예. 특히 우리는 너희가 무슨 개도국이냐 이렇게 가입할 때부터 너희는 개도국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끝까지 뭐 다 역사적인 과정을 아시다시피 농업 분야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개도국 지위를 인정해 달라.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농업은 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농지가 협소하고 아주 노동 집약적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보호해야 되는 그리고 또 우리가 얘기했던 게 식량 안보였습니다. 식량 안보 부분에서 여기는 양보할 수 없는 지점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개도국 지위를 인정해 달라라고 해서 지금 유지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은 WTO 회원국 중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거는 농업 부분만이지 예. 뭐 공산품이나 다른 분야는 우리는 선진국 지위를 현재 받고 있다. 다른 부분에서는 다 지금 개방해가지고 선진국 지위다. 하는 식으로.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농업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이제 살펴보긴 해야 될 텐데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은 얘기가 좀 깊이 들어가고 또 길어질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이 WTO 체제 문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마무리를 좀 하고 우리 농업 분야에 대한 영향으로 가는 게 여러분들께 이해하시는 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이거를 끄집어낸 그 근본 배경이 단순히 앞서 우리가 이제 중국에 대한 영향 얘기는 했지만 조금 더 근본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양자 협상을 통해서 미국이 원하는 게 그럼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아닙니까? 예. 그래서 WTO 같은 실질적으로 무한 경쟁이 아니라 어느 정도 체급을 나누고 있는 이런 체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무한대로 싸우자 체급 없이 이거를 지금 계속해서 원하고 있거든요. 그럼 소위 말해서 이제 헤비급하고 만탄급하고 싸우게 만들겠다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라도 현재 가장 위대한 미국을 만들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저런 WTO 체제라든가 파리 기후협약 체제라든가 네. 이런 것들은 아예 트럼프는 가지도 않죠. 거기에. 그런 이제 상황의 연속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최고문님. 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죠. WTO를 미국이 현재 회원국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1995년에 WTO 체제가 출범할 때도 미국이 주도적으로 했다라는 우리가 주제하는 바,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WTO에서 탈퇴를 했다. 네. 어떤 일이 우리한테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제 처음에 트럼프가 대선 공약으로 내놓고 막 탈퇴하고 첫 해에 뭐 이 철강하는 사람들 만나서 뭐 탈퇴한다 트위터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번복하고 이랬는데요. 미국의 WTO 탈퇴는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결정하는 게 아닌 걸로 판정이 났기 때문에 지금 탈퇴라는 얘기는 쑥 들어갔고요. 지금 지금 트럼프가 내세우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WTO 분쟁 해결 시스템이 미국의 주권을 해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거죠. WTO 분쟁 해결 시스템. WTO라는 게 사실은 그 전에 가트 체제에서 바뀔 때 가장 큰 게 준사법권을 갖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그것이 자기한테 부메랑으로 지금 돌아와서 지금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중국이 보복 관세할 때 WTO 제소해 놓은 게 있고요. 그렇죠. 뭐 등등을 하니까 우리도 지금 제소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 하고 있고 또 이런 미국이 자주 쓰는 반덤핑 이 제재에 관해서 WTO에서 계속 지금 소위 말하는 발목을 잡는 거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정재진 평론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힘의 논리엔 양자 간의 협상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지금 하고 지금 거기에 따라서 WTO를 어떤 식으로 개혁을 할 거냐는 얘기는 했지만 결국 속내는 WTO와 다른 체제를 만드는 게 사실은 목적인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FTA가 이미 WTO와 다른 체제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양자간이니까 그거 말고도 또 다자간으로 하는 것들을 지역별로 만들어 놓는 부분
그래서 일단 트럼프 정부의 첫 번째 판단은 뭐냐면 글로벌 공급망은 깨졌다. 그렇죠. 더 이상 협력 체제는 없고 지역화로 가야 되는 부분들에 어떤 식으로 힘의 논리로 미국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네. 그런 시스템을 새로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예. 가장 큰 지금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WTO는 아까 우리 정평론가가 잘 설명해 주셨죠. 164개 회원국이 모두 다 오케이 해야지 바뀌는 거라며요. 그러면은 트럼프가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WTO에서 탈퇴하는 건 이미 이제 어렵다는 건 좀 확인을 우리가 했고 새로운 어떤 시스템이라는 게 어차피 다자간이라고 그러면 마찬가지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다자간 무역 시스템으로 넘어간 게 처음 이제 동서 문제와 남북 문제라고 얘기하던 예.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가 우월한 걸 보여주고 그러면 예. 비시장 경제 국가들이 이 시장 경제로 넘어와서 같이 공동 번영하는 데서 역시 미국이 그 주도권을 잡고 가게 될 거다. 예. 이것이 처음 이제 시작된 배경인데 이에 비해서 실제로 비시장 경제 국가, 특히 중국 같은 걸 대표적으로 들 수 예. 있는데 여기는 자기의 비시장 경제의 그러니까 사회주의 경제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체리 피킹 같은 이런 그러니까 과실만 따먹는 식으로 WTO의 모든 개도국으로서의 혜택만 받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전략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 글로벌리스트들이 만들어놨던 이 자유무역, 예.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반성하에 자 그럼 이제 다른 시스템 WTO가 아까 브로큰 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얘기하더라고요. 트럼프의 얘기에서 이게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보이는 것이죠. WTO가 아닌 새로운 시스템으로 양자간 무역 시스템 이런 그러니까 FTA 같은 그런 방식을 더 활용하는 식으로 세계 무역 시스템을 바꾸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아마 미국 내에서는 좀 합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WTO 개혁 부분에 대한 거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기도 한 거군요. 그럼요. 그런데 요번에 일본하고 미국하고 이거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특히 마지막에 파리에서 고노 회장하고 로버트 타이저하고 만나서 사실 일본이 WTO 개혁안을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에서 지금 짬짬이가 이루어져 갖고 지금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도 이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번에 1월 달에 WTO 개혁안을 미국에서 냅니다. 네, 트럼프가 네, 네. 내는데 1월 달에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발전되어 있는 나라들이 개도국 지위를 혜택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참지 못하겠다. 예.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개도국과 선진국이란 구식적인 이분법으로는 더 이상 세계의 질서를 잡을 수가 없다. 거기에 방점을 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WTO 탈퇴뿐만 아니라 새로운 체제를 갖고 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아까 지금 미국의 그 주도적인 역할 WTO 분담금도 12% 정도 지금 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내고 제일 자기 많이 마음대로 안 내는데 되니까. 제소는 제일 많이 당하고 그러니까요.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해? 그러면서 지금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체제 그것이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자기네들 장래 희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평론가한테 마지막으로 요 WTO 관련된 부분은 좀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최 고문님 말씀도 그렇고 오 교수님 말씀도 그렇고 뭔가 조금 논리적으로 좀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미국 주도에 일방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개도국들의 반발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여기에 좀 미중 무역 갈등도 좀 사실 녹아 좀 있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들, 외교적인 부분들 다 이렇게 좀 섞여 있는 현재 상황인데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WTO 체제가 글로벌 무역 질서의 유지에 자유무역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쩌면 한계에 봉착을 했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WTO 체제가 있는 것이 좋다.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 같은 경우에는 많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태생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식 그러니까 WTO를 무용지물하게 만들게 될 경우에 우리 한국 경제 손익 구조를 좀 따져보면 일단적으로 단기적인 농업 피해 같은 것들은 굉장히 큰데 가령 이런 거예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전략을 구사하냐면 WTO는 준사법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소법원에 가서 거기서 내리면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이번에 후쿠시마 분쟁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상소에서 이겼기 때문에 예. 일본 수출 막을 수 있는 예,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거기 재판관들이 있어요. 패널이라고 하죠. 예, 패널이 있는데 패널이 지금 일단은 과반수가 안 된 상황이고 지금 7명 중에 3명밖에 없다고 예, 그러죠? 3명밖에 없고 그 3명도 임기가 또 바뀌거든요. 올 말에. 예, 그런데 그 얘기가 중에 한 그거군요. 명을 미국이 임명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합니다. 미국이 왜 임명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12%의 분담금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한 목소리가 크죠. 자기 예. 몫이 많은 거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미국 인도 출신이 있는데 저걸 안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우리도 이제 결과적으로 한일 경제법 같은 거 할 때 WTO 상소에 가야 되는데. 우리 지금 제소하려는 게 우리 지금 목표잖아요. 네. 지금 법원 패널이 없으면 누가 판결을 내려줍니까? 그러니까 그 의회에서 미국 의회는 당연히 WTO를 지키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의회를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저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아예 좀 무력화를 시키면서 그래요. 그냥 형식뿐인 하나의 이 다자간 체제로 남기려는 것이 아니냐. 이게 그러면은 우리하고도 당장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우리 근데 최고님. 이게요, 의회에서 사실은 찬성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요번 트럼프 때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오바마 때부터 시작했어요. 이 패널 문제. 패널 문제예요. 그때부터 임명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오바마 정부도 지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또 보고 패소를 있던 자꾸만 거군요. 당하고 막 맞으니까 이거는 거꾸로 우리가 왜 칼을 맞냐 그랬고 오바마 때부터 임명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내려온 거고요. 최근에 이제 사퇴하신 분이 우리가 잘 아는 김현종 2016년에 갔다 2017년도에 이 교섭통상본부장으로 오면서 이제 사퇴를 하는 그럼 부분들. 김현종 그 지금 2차장이죠. 예, 이 차장이 거기 패널로 있었던 겁니까? 예, 거기 저 심사위원 그 심사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부분들 이제 3명이 있는데 이제 이번에 2번 텀을 다 했기 때문에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2명이. 그래서 이제 뭐 이 상소 패널에 예. 소위 말하는 무용화가 되니까 알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제소하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두 분이 다 공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오 교수님은요. 예, 지금 미국이 건드리고 있는 이 WTO의 기본적인 그 핵심적인 체제에 대해서 지금 최고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나누어서 개도국한테 어느 정도의 개도국 지위, 그러니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자유무역으로 포용하려고 하는 예. 의도였고 두 번째가 이 DSB라고 하는 이게 그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재판 절차 예. 이것인데 이 두 가지를 다 지금 건드리고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든 아니든 미국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관조차도 형성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에 앞으로 일본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제소를 하려고 하면 제소할 수 있는 그렇죠. 기구가 사라진다는 그렇죠. 것이죠. 예. 그러니까 참 앞서 말씀하셨는데 미국이 참 어떻게 보면은 그 덩치에 맞지 않게 약간의 그 얄팍한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야 이런 해석도 그래서 좀 일부에서는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당장 우리로서는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일본인 보복 조치에 대해서 제소를 해도 어디서 누가 봐줄 데가 없는 거 심판이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상당히 좀 우리로서 좀 난처한 상황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충분히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미일 짬짬인 거죠. 일본도 WTO 개혁안을 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상급위원회 거기 개혁안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진짜 또랑치고 이거 맞고서 지금 우리나라한테 보복하는 거 아니냐는 그렇게도 의심까지도 지금 들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치밀한 작전 짜는 걸 생각을 하면 최 고위님 말씀이 그러니까요. 설득력이 있네요. 등골이 선을 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릴 문제여서 저희가 계속해서 보면서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분석을 해볼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좀 더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국 사실 저희가 이 WTO 개도국 지위에서 탈락하는 문제, 그러니까 지위에서 이제 떨어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경우는 결국 이게 우리한테 어떤 경제적인 파장을 미칠 것이냐라는 부분이죠. 앞서 여러분들 다 이미 한번 언급을 하신 것처럼 결국은 농산물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개독지를 유지하고 있는 게 농산물 쪽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농산물 쪽에서 이 개독 지위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부터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 정평론가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평균 관세율을 낮춰야 됩니다. 비농산물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뭐 저거야 우리가 그동안 많이 뭐 다자간의 양자간의 FTA를 통해 가지고 1대1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큰 분야 없다고 하더라도 농산물 관세, 그다음에 농업 보조금부터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농산물 관세 같은 경우에는 이 뭐 품목에 따라서 쌀은 거의 513%거든요. 현재 513%를 매기고 있더라고요. 이거 반 이상으로 아마 떨어뜨려야 되는데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국내 한국쌀 가격 경쟁력이 확 떨어지게 되고요. 참깨가 의외로 우리가 모르는데 630%입니다. 이게 관세율이 제일 세군요. 예. 게다가 고구마 우리 다 한국산 고구마 아니야? 아닙니다. 한 고구마가 거의 한 400%, 385%를 먹이고 만에 하나 이거 못 먹이면은 그냥 고구마도 이제 외국 고구마 먹어야 되고요.
마늘도 한때 중국 마늘 파동이 있었지만은 360% 지금 관세 매기면서 글쎄요. 한국산 마늘 지키고 있거든요. 이것들을 거의 이제 앞으로 줄줄이 낮춰야 되는 것이고, 저희 세 번째 농업보조금,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 WTO의 농업보조금에 해당하는 게 이제 직불보조금, 뭐 직불금이라고 하는데 예. 목표 가격을 정해놓고 거기에 실제적으로 쌀 수매가가 못 미칠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농가에, 쌀이죠, 그러니까. 소득을 보존해주면서 예. 어쨌든 뭐 쌀 농가를 보존해주고 한국의 쌀 산업, 쌀 농산을 이렇게 유지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게 되는데, 이제 90일을 일단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이 개도국을 한국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치고 들어올 게 농산물 쪽에 되거든요. 그럼 이제 막대하게 들어오는 뭐 미국산 농산물, 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협상을 해야 될지. 예. 협상 과정에서 농업을 지킨다고 하면 아마 트럼프 입장에서 그동안 해온 행태를 보면 또 뭐 하나 빼갈 거거든요. 다른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엊그제 나온 이 뉴스가 굉장히, 안 그래도 그러게요. 일본 교지 보복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또 하나의 충격파를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참 어떻게 보면 또 걱정이 더 클 수도 있는 게, 부담이 클 수 있는 게 또 총선의 이 또 표 문제도 또 의식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요, 제가 어제 그 농식품부의 농업통상과장이랑 통화를 좀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쌀과 관련된 부분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쌀을 수입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할당을 받아가지고. TRQ. 예, TRQ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했던 게 2015년부터 우리가 수입하는 쿼터는 딱 정해놨고요. 이제 더 이상 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관세를 이제 추가로 더 이제 덜 내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덜 부과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쌀을 제일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 중국, 호주, 태국, 호주, 베트남 5개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정부가 이 5개 나라와 어떤 협상을 하고 있냐면, 최근 3년간의 그 수입량을 기준으로 해서 각국의 쿼터를 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뭐 예를 들어 미국이면은 뭐 30%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리고 대신 이 5개 나라는 그 쿼터를 인정해 주는 대신, 그러니까 그 쿼터를 매년 유지해 주는 대신 우리가 현재 매기고 있는 관세율 513%를 수용을 하기로, 해당국이 현재 이게 거의 타결이 좀 되고 있고요. 미국하고는 끝났다고 합니다. 요거를 좀 감안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앞에서 조금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만, 자, 그렇다면 이제 쌀 문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13%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만약에 개독주에서 탈락하게 되면은 이게 정평론가님 절반 가까이로 관세 부과율이 떨어진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저 500%라는 관세는 용인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을 감안한다고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513%를 인정해 주는 대신 쿼터를 계속 우리가 수입하는 양을 유지를 하겠다, 이건데, 이게 그럼 이런 약속이 만약에 우리가 개도국주의에서 탈락하게 되면은 유지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두 가지로 갑니다. 일반 품목이냐 민간 품목이냐. 민간 품목으로는 393%, 그다음에 그냥 일반 품목은 114%로 가는데요. 일단 지금 5개 나라가 지금 만족해하는 게 수입 할당량을 국가별 쿼터에 대해서 지금 했고, 513%에는 건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됐기 때문에 거기서 더 나갈 그 상황은 아닌 거고요. 특히 지금 이제 40만 8천 톤을 지금 갖고 오는 것들이 확정적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예.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개도국 지위에 있다가 나 선진국이하고 손들고 나온 나라가 2개가 있어요. 어디죠? 브라질하고 대만입니다. 브라질은 미국이 압력을 넣어서 했는데 5월 달에 그렇게 이제 자기네 선진국이라고 손들고 나왔는데도 지금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관세율에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왜냐하면 WTO 28조에 의해서 총회에서 관세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올리고 내리고는 WTO의 뭐 최소한 강요회의까지는 올라가서 인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도국과 선진국이 첨예하게 맞붙은 상대에서 이거 바꿀 수 없거든요. 따라서 시간적으로는 뭐 우리 통상과장도 그런 분명히 얘기를 했겠지만, 시간적으로 지금 우리가 급한 건 아닙니다. 예, 뭐 그대로 그런 것 가면 같더라고요. 됩니다. 그대로 예. 가면 되고, 지금 우리 또 농산물에 대해서는 이 미국하고는 5% 관세로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그대로 가면 급격한 변화는 지금 없습니다. 근데 이게 WTO의 다자간 시스템에서 이게 이제 무력화되고, 이를테면 이제 미국의 의도대로 양자 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 사실 우리가 뭐 미국이랑 FTA를 뭐 체결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국제 간의 이 협약이라는 게 사실은 한쪽에서 원하면은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이 쌀 문제를 예를 들어서 본다고 그러면,
미국이 양자 협상을 통해서 쿼터량을 늘려달라고 한다든가 또는 우리가 뭐 얘기는 지금은 약속을 했다고 하지만 513%를 조금 낮춰달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있죠. 지금 미국이 개도국 지위를 WTO에서 이제 폐지해라라고 했었는데 이것을 WTO에서는 안 받아들여질 것이다. 예. 컨센서스 제도니까 안 될 것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다음 우리는 개별적으로는 개도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2001년부터 됐던 도하 개발 어젠다에서 한국은 쌀을 특수 품목으로 민간 품목으로 인정받아서 500%대의 그렇죠. 예. 고율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이거 이제 인정 안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WTO라고 하는 개도국 지위의 우산 뒤에 숨어서 그렇죠. 미국으로부터의 쌀에 대한 이런 수입을 좀 방어하고 있었는데 이제 양자 간 협상으로 가자면 우리는 이제 무섭게 미국과 양자 간에 마주 앉아서 재협상하자. 도대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아?라고 하는 이 예. 협상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협상에 당연히 수순을 밟게 될 겁니다. 예. 사실은 이 쌀 문제와 관련해서 또 하나가 문제가 이 직불금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정평론가가 설명을 쉽게 잘 해주셨는데 현재 우리가 이 WTO의 그러니까 WTO 규정에 맞게 이 농업 보조금을 할 수가 있는 그 기준이 1조 4,900억 원이더군요. 지금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표 밑에 보시면 연 1조 4,900억 원이라는 저게 우리가 1년에 줄 수 있는 보조금의 최대치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독지에서 우리가 내려오게 되면 저 1조 4,900억 원이 얼마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은요. 정부 입장에서도 아직까지 저 변동 직불금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근데 당연히 변화가 없는 게 수출하는 누구 입장에서 우리에게 강요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무형의 상대인 거잖아요. WTO 체제가 가지만 WTO 체제가 가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유형의 상대가 등장할 경우에는 그게 미국이 됐던 또 아니면은 호주가 느닷없이 우리에게 뭐 칼날을 겨눌 수도 있겠고요. 태국이 그 누군지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한 명의 양자가 아니 미국한테는 해주면서. 네, 뭐 해주면서 왜 우리에게는 이러면서 직불금을 건드릴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관세에도 변화가 없고 직불금도 변화가 없을 것이다. 맞죠? 왜냐하면은 지금 시스템이죠. 지금 시스템이고 아직까지 우리에게 누군가가 뭘 등장을 안 했으니까 상대가. 그러나 이제 상대가 낮출 경우에는 뭐 규정상으로 본다면 최대 뭐 한 20%까지는 보조금은 더 낮춰요. 왜? 우리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예.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오 교수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도국 지위를 잃어버릴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WTO에서 이것을 164개 국가들이 다 동의해가지고 없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도하 개발 어젠다가 멈춰서 2001년부터 지금까지 18년 동안 쭉 이 상태로 답변해온 것이 사실 우리한테는 시간을 번 것이고 도움이 됐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게 선진국 지위를 잃어버린다라는 데까지 가게 되면 지금 현재 1,490억에 대해 보조금을 줄 수 있는 한도가 1조 4,900억 원을 줄 수 그렇죠. 있는, 1조 4,900억에 예. 대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게 8,195억까지 내려가면서 거의 절반 가까이 내려가는 그렇게 거네요. 됩니다. 그러기다가 관세도 지금의 500%대에서 30% 정도를 인하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는 선진국이 되면 5년 동안 45%까지 인하를 계속.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지금 정평론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바뀔 것 같지 않지만 바뀐다면 관세도 반 정도 그리고 보조금도 반 정도까지 깎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하죠. 우리가 선진국, 그러니까 개도국 지위를 해서 탈락하게 되려면 164개 회원국들이 다 오케이를 해야지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쉽지 않다는 건 우리가 다 이제 명확하게 공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문제는 아까 우리 미국이죠. 정평가 지적하신 네. 대로 미국이 또는 호주가 또는 태국이 요구한다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부분은 양자 협상 부분이니까. 근데 우리가 개도국지가 탈락한다면 현재 1조 4,900억 연간으로 주고 있는 농업 보조금은 이제 절반 가까이를 준다라는 거는 일단은 현재는 이미 나와 있는 거고 그렇게 네, 네.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이거 보조금이 어디까지가 AMS의 범위도 이제 다시 또 좀 정해야 됩니다. 이제 직불만 우리 얘기를 하지만 예. 사실 지금 농어촌의 재정하고 세제 지원까지 다 보면 11조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연간요? 지금 저 내년도 예산에 보면 직불제 지금 이 농업 관련 단체들이 2조까지 올려달라고 지금 얘기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조 4,900억을 2조까지 올려달라고요? 그러니까 20만 원, 21만 원까지 지금 올려야 된다고 뭐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이제 해야 될 것들은 굉장히 이제 큰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이 쌀 문제, 농업 분야는
두 가지로 보입니다. 산업의 농업과 농민의 문제 두 가지가 지금 예. 겹쳐 있거든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이 정부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잘 다뤄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예. 보조금도 계산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철저히 뭐 복지 차원으로 간다 그러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그러면 때문에 최 고님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만 조금 최 고님이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WTO에서 이게 통과될 것 같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양자협상으로 갈 여지는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양자협상으로 가면은 지금 우리가 개도국주의를 받고 있는 특히 농업 부분에서 쌀 관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그다음에 농업 보조금 지원하고 있는 금액 규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있고요. 예. 내준 만큼 받아야죠. 뭐 물론 그거는 내준 만큼 협상이니까. 받아야 되고 지금 5개국이 지금 우리는 이 농업에 관해서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건 다 됐는데 밥상용 쌀을 수입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지금까지 다 가공용만 했거든요. 밥상용을 하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중국산 80kg는 7만 5천 원이면은 그 단가가 나옵니다. 80kg요? 네, 80kg 7만 5천 원인데 세금을 매면 45만 원이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18만 원 그렇죠, 정도가 되니까. 그렇죠. 예. 근데 밥상용으로 들어와서 이제 밥상을 차지하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그거 그렇죠. 내주면 딴 거는 또 받아가야죠. 알겠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협상입니다. 협상이니까. 정평론가님, 네. 아까 그 쌀 얘기하시면서 평론가님 지적하셨던 부분이 마늘, 뭐 그다음에 그 뭐 고구마, 참깨, 양파, 뭐 고추 이런 얘기를 쭉 하셨어요. 지금 굉장히 고율 관세를 우리가 매겨서 우리 농민들을 좀 보호하고 있는 부분들. 쌀은 이제 우리가 얘기를 이제 매조지를 했고요. 그럼 이런 다른 품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쌀만큼 우리가 좀 보호를 할 수 있습니까, 정부에서? 이게 힘든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쌀 빼면은 현재 기타 다른 농산물의 우리 국산화율, 뭐 우리가 반도체도 국산화율 얘기하지만은 이게 채 지금 10%도 안 되는 뭐 그런 거 허다하거든요.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만에 하나 이제 미국이 우리를 아주 대외적으로 한국은 이제 개발도상국이 아니야라고 선언을 해버리게 될 경우에 아마 가장 우리 아킬레스건을 막 속속 공격할 것이 역시 농업 분야일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쌀은 지킨다 하더라도 그 외에 참깨, 마늘, 고추 뭐 싹 다 내주게 된다면은 우리가 또 밥만 먹고 사는 거는 아니고 이제 앞으로 세상이 뭐 10년 뒤, 5년 뒤 식량 주권이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하나의 또 패러다임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20년 가까이 뭐 농업에 대한 국산화를 작업하기로 했지만 쌀 외에는 거의 진전이 없었다는 게 조금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뭐 걱정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 교수님. 요거는 오 교수님부터 좀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를테면 좀 다른 나라의 이 농업 분야에 관해서 책 잡힐 만한 그 부분들을 살펴보면 보조금 문제가 있겠고요, 높은 관세 문제가 있겠고요, 이런 몇 가지들이 있는데. 아예 체질을 조금 개선해야 되는 계기. 다시 말씀드려서 이번에 우리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거세게 불고 있는 게 부품 소재 국산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 뭐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닌데 이제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제라도 하면 다행이고요. 그럼 농산물 쪽도 농업 쪽도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지원을 주로 하는 차원의 어떤 이런 부분에서 뭔가 이번 일을 계기로 정책의 어떤 큰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업부에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해 온 것이지만 사실 해결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된다면은 당장 우리는 중국으로부터의 그러니까 양념채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공격을 받게 될 것이고 참깨라든지 마늘이라든지 뭐 고추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미국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쌀 시장이고, 그죠? 근데 우리가 선진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선진국 의무를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원칙을 내세우면서 선진국을 설득할 수 있는,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 되는데 이것이 쌀에 대해서는 지금 정평론가님이 딱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식량 주권 혹은 식량 안보의 문제, 만약에 타국과의 경색된 문제에서 우리가 쌀 수입을 그럼 태국이나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중국이 호주가 우리나라에 쌀 수출 안 하겠다 하면 당장 우리의 주식인데 이거는 식량 안보 혹은 주권의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거 때문에라도 쌀에 대해서는 예외를 조금 인정해 달라고 하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약간 고부가가치화라든지 농업의 이거 스마트 농장의 자동화라든지 하는 그런 대안을 내는 것은 그다음에 차선책의 문제일 거고, 근데 방향은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WTO로 넘어오면서 어떤 논의들이 많았냐면요. 해외에 우리나라 식량 기지를 확보하자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장을 뭐 만들자 이런 거죠. 농장뿐만 아니라 뭐 사할인이라든가 그래서 큰 경작지를 갖고서 우리나라에 이제 식량하는데 우리나라가 자체로 식량 자급률이 5%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만 좀 높은 거군요. 예, 쌀만 좀 높은 거고 쌀은 이제 또 안 먹다 보니까 조금 이제 자급률이 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책이 우리나라에서 경작을 하는 자체가 굉장히 큰 제한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조금 해외로 눈을 돌린다든가 뭐 이러한 색다른 방법들을 찾아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처했기 때문에 아픈 부분이 더 많죠. 아까 우리 최 고문님께서 지적했던 두 가지 포인트, 하나는 농업, 그러니까 산업으로서의 농업에 대한 생각을 조금 이번 기회에 뭔가 변화를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 이제 그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눠봤고요. 또 하나가 농민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좀 그렇죠. 그 어떤 대책을 좀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우리 농업계는 우리 농민분들은 좀 뭔가 보조를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동안 오랫동안 정책의 어떤 초점이 좀 맞춰져 있던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거를 바꿔 나가야 한다고 얘기했던 게 벌써 뭐 1995년 도하 시작될 때부터였으니까 뭐 20년이 넘게 이제 흐르고 있는 그런 시간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5차 산업혁명, 6차 산업혁명 이래가지고 다 1차, 2차, 3차에다 디지털을 갖다 붙이게 됩니다. 이제 그런 차원이 있어서 뭐 공장도 스마트 팩토리가 나오고 있고 농업도 스마트 농업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예. 근데도 이제 못 나가요. 이게 마치 우리 반도체의 국산화율과 똑같은 문제들이겠죠. 여러 가지 모순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똑같습니다. 이 구조가. 이참에라도 빨리 젊은 친구들 진출하고 디지털화하고 기계화하고 이러면서 이제는 이제 농민에 대한 문제도 보조금 차원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까지 왔습니다. 네. 근데 도하가 도하에서 강요하기 바로 직전 회의가 시애틀에서 했는데 기억나시죠? 우리의 대규모 농민들 가서 엄청난 시위하고 또 와서 또 우리 또 어떤 생명의 또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거 지켜온 거거든요. 그래서 잘 지켜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나라 농민 한 사람이 5헥타르 이상을 경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양을 사이즈를 키워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근데 그건 물리적으로 안 되잖아요. 어렵죠. 따라서 이 산업으로 문제, 농민의 문제, 이 문제를 사실 분리를 잘해서 선순환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답이 좀 안 나오는 부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모르는 또 요즘에 또 젊은 청년들이 또 그 농촌에 내려가서 그냥 단순한 뭐 귀촌이 아니라 새로운 뭐 소위 말해서 아까 우리 정평론가 잠깐 말씀한 스마트 영농, 스마트 농업 뭐 이런 표현을 이제 쓰고 있던데요. 뭔가 이제 약간 스타트업 같은 형태로 이렇게 그 농업을 접근하는 그런 노력들도 물론 아직 그게 굉장히 큰 대세고 엄청나게 큰 어떤 생산량이 늘어나고 뭐 어떤 그 뭐 매출이 크게 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도 어쨌든 염두에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오 교수님. 기존의 WTO 시스템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개독 지위에서 이제 탈락을 한 예를 들어 제외를 한다는 게 갑자기 너네부터 너네 내일부터는 제외야 이렇게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이게 단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뭔가 그럼 WTO 기존 체제 내에서 우리가 어떤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사실 지난 브라질의 5월 달에 이렇게 제외된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도 앞으로 5년간 뭐 그런 최대 식이죠. 45%까지 해서 이렇게 스케줄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발빠르게 여기에 대해 체제 대응을 하고 지금의 보조금 체제를 예를 들어 인센티브 체제 이런 거로 바꾸는 제도 전환에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것이 좀 더 빨리 좀 더 많은 폭으로 관세 인하와 보조금 축소 방법의 방향 전환 같은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내일부터 당장 우리가 뭐 그렇게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그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으니 우리가 얼마나 면밀하게 준비를 하느냐. 피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하고 대책을 세우느냐 그게 중요하겠군요. 근데 2008년도에 도하 이제 이 선상에서 연장선상에서 보면 이 농업협상위원장이 만들어놓은 문서가 있어요. 개도국에서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 2008년도에 만드는데 이미 2019년 된 이 상황에서 진전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도하 그러니까 어젠다가 2008년도에 합의에 거의 갔다가 무산됐었잖아요. 무산되고 위원장이 농업 분야 협상위원장이 만들어놓은 문서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까지 10년 넘게 진전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우리가 협상을 잘하고 이러면 계속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그냥 개독지에서 탈락한다고 그래가지고 큰일 났네. 어떡하나 이렇게 뭐 경제 폭탄 이렇게까지 걱정할 문제는 아니고 차분하게 냉정하게 대책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간 그런 기회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군요. 그러면 우리가 개독지에서 탈락하면 무조건 걱정만 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공산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손익주의를 그렇죠. 하고 있는 예, 상황이기 예, 때문에 예. 오히려 제일 큰 개독주에서 혜택을 받고 있죠. 하게 되면 훨씬 더 우리한테 좀 나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양자간 협상을 갈 때는 이제 그걸 또 내주면 더 많은 것을 그러니까요.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차원이고요. 브라질을 또 대만 사례를 받듯이 한 3년 이상은 기회를 줍니다. 농업 같은 게 뭐 3년, 5년, 몇 년 내에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문제는 만에 하나 이번에 우리가 3년을 받든 5년을 받든 그 기간을 받는다면 그게 거의 아마 마지막으로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렇죠. 마지막 기간이다. 뭐 이렇게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근데 되겠죠. 시각을 좀 달리하면요. 지금 다자간 협상 체제가 깨진다는 건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세계에서 경제적 영토, 즉 양국 간의 FTA를 제일 많이 한 나라 중에 세 번째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렇죠. 52개국이라고 예, 그랬으니까. 1등, 2등은 페루, 칠레예요. 거기 제껴놓는다면 선진국으로서는 가장 큰 경제적 영토를 차지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거를 더 활성화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양자간 하면서 가면 다자간에는 상호 호혜적으로 다 똑같이 최애국 대우를 해줘야 되지만 이건 달리 하면서 굉장히 유연성 있게 갈 수 있거든요. 이거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하겠죠. 뭐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거기. 예.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뺏길 것만 있는 건 아니다. 우리가 받아올 것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런 점들을 좀 이 개독지위 제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유념을 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제 화이트 국가 제외 문제가 사실은 뭐 하루 이틀 사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가기가 8월 2일 날 있다라고 거기서 뭐 제외될 거다라는 얘기가 좀 계속 되고 있는데요. 뭐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될 문제긴 하고요. 그 얘기로 들어가기 앞서서 아까 우리 최고님이 지적하셨던 그 부분부터 좀 이 문제는 좀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을 하셨어요. WTO 시스템의 개혁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이 굉장히 짝짝꿍이다, 공조를 하고 있다. 거기에 뭔가 의도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상소 패널 문제도 좀 그렇고 상소기구 패널 문제도 그렇고. 그럼 우리가 이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WTO 제소하다 이런 절차를 밟아가고 있고 국제 여론전을 펴고 있는 게 혹시 좀 뭐랄까 한계가 있지는 않을까요?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9월 달에 후임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3명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후임이 결정이 안 되고 1명으로 가면은 패널이 아무리 이 패널 위원회에서 하더라도 그것만 해도 12개월이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상급위원회로 가서도 딸랑 1명 남아 있는 상황으로 되기 때문에 뒷단이 없기 때문에 앞에 패널이 구성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결정을 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까. 그러니까요. WTO 분쟁은 1심, 2심으로 딱 끝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거는 뭐 질질 끌릴 수밖에 없는 거고 왜 지금 우리 한국 측에서는 계속 만나자 그러는데 일본이 안 만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거하고도 관계돼 있어요. 만나서 협상을 한 번이라도 하면은 60일 이후에 제소가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안 만나주는군요. 네, 오늘 만나면 60일 이후에 우리가 제소할 수 제소할 수 있는데 있는데. 계속 안 만나주잖아요. 그러니까 안 만나면 제소를 못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도 예, 항상 협의가 먼저 하도록 WTO 규정에 돼 있고요. 협의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뭐 이것이 부결이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하고 뭐 등등에 있지만 일단은 양국이 만나서 얘기를 한번 꺼내야 됩니다. 무조건 한 번은. 예, 그 기회마저 지금 일본은 뭐 뿌리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봐서 지금 전체적이 돌아가는 게 지금 미국이 일본, EU, 캐나다 이러한 뭐 자기가 생각하기에 뭐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지금 살살 설득을 해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새로운 체제로 가자. 네. 근데 뭐 지금 언급한 나라들이 부정적이지가 않아요. 따라서 조만간에 어떠한 이제 내용들이 나올 것에 대비해서 우리도 빠르게 이런 정보통이라든가 또 글쎄요. 대책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데
아직까지 뭐 크게 우리가 지금 들려오는 소식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새로운 체제에 대한 부분에서 혹시 조금 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새로운 체제는 기존 WTO 체제와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라는 혹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십니까? 일단은 양자간입니다. 양자간이다. 양자간이 기본이 되고요. 양자간이 되다 보니까 개도국 선진국의 구분이 없이 UN 미로 딱 상대방만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러면 A국에는 이런 혜택을 주지만 B에는 이런 다른 혜택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다 다른 경우 수들이 만들어진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예. 근데 그거를 네. 이를테면은 이 새로운 시스템에 새로운 체제에 개도국들도 좀 회원국으로 또 WTO처럼 포함을 시키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수를 일단 늘려야 될 테니까. 아니, 양자간이니까 수를 늘릴 관계 필요도 없다. 없죠. 예. 그러면 WTO 체제랑 다른 게 뭡니까? WTO는 다 모여서 만장일치. 거기는 두 가지가 원칙이 있습니다. 전체 만장일치와 그다음에 일괄 타결입니다. 문제가 100가지 문제가 있는데 한 가지가 안 풀리면 끝까지 안 갑니다. 그거 미국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면은 FTA하고도 조금 더 유사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FTA하고 거의 유사한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 경우 같으면은 WTO를 아예 없애는 건 아닐 거예요. 이건 2차 대전 이후에 가트 체제의 완성이 WTO 되기를 기대해서 만들어 온 것인데 앞으로 없애겠다는 건 두 개. 상소 기구 그러니까 DS 그러니까 이 재판 절차를 하는 데서 미국이 자꾸 손해를 보고 일본이 자꾸 손해를 예, 보니까 예, 예. 의도한 바와 다르다. 예. 그래서 요거를 무력화시키고 두 번째는 개도국 지위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체제 위에서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 FTA로 각계격파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네. 근데 참 이 알 수 없는 불길함이 좀 있는 것이 어떤 면이 그러세요? 미국과 일본이 현재 단기적으로 이 WTO 즉 세계 무역기구 체제를 좀 무너뜨리고 싶다라는 데에서는 의견이 좀 일치되고 있다라는 점이 좀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게요. 어두운 것이요.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세계 자국 무역 없이 중국을 한번 치고 싶어 할 겁니다. 예. 특히 지금 국영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 국영기업 부채 덩어리입니다. 조금만 건드리면은 터질 것 같은데. 다 터질 게 거의 한 10개, 뭐 20개 정도 되니까 아마도 이번에 저 개도국 얘기하면서 중국 보조금 지급, 뭐 국가 지원 못하게 하면서 예. 국영기업을 치려는 게 예. 아니다. 일본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뭐 반도체 같은 것들을 예. 어거지로 하면서 이걸 누르려는. 그러니까 이 대목에 있어서는 미국과 일본이 딱 이게 둘이 맞으니까 맞아요. 우리가 지금 미국이 좀 개입해서 조율자 역할을 좀 하기를 원하는데 미국이 우리 편 안 들어줄 것 같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그런 좀 불안함이 있어요. 이건 뭐 불안함입니다. 지금까지 모습은 사실은 미국이 분명하게 일본이 잘못했네 이렇게 하는 과거엔 건 많이 도와줬죠. 예, 네, 없습니다. 여전히 일본 아니, 근데 5월 29일 날 아베하고 트럼프하고 만난 다음에 그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일본이 WTO에 희생당했다 이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그 말은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에야 이제 이해가 가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되는 거는 그냥 이제는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예. 그러면은 우리가 WTO 제소 문제도 지금 이 상소기구 패널 생각을 하면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국제 여론전의 호소 대외적으로는 이 정도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너무 우울하네요. 그런데 이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대로 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럼 지금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WTO에 제소하겠다 그리고 국제 여론전에 호소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략이었는데 예. 여기에서 아예 룰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규칙을 바꿔버리면 우리가 한 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WTO에 제소도. 제소하는 것은 굉장히 네, 어렵고. 무력해지는 것이고 예. 그러면 이제 오히려 빨리 또 이제 일본과의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대체제를 찾아서 우리가 자력 경쟁하는 방안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단계가 왔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열심히 펼쳐왔던 국제 여론의 호소 문제. 엊그제 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갔다 와서 미국 측에서 상당히 좀 호의적인 그런 어떤 답을 받았다. 그런 어떤 응답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세 분과 말씀을 나눠보면은 국제 여론전의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생각해볼 수밖에 없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해야죠. 된다. 네, 그래서 국제 여론전하고 이야기를 더 크게 하고 일본 경제보복의 부당함을 알려야 되겠지만은 이제 미국이 이쯤 되면 좀 나서서 어느 정도의 중간자적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과거와는 다르게 조금 좀 뜨뜻미지근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있고. 근데 같은 통속 짬짬인데. 그럼 미국은
저 최고님은 또 최근에 또 미국도 갔다 오셔서 그쪽에 오피니언 리더들이랑 말씀도 해보셨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한테 이제 기대하는 걸 완전히 접어야 되는 겁니까? 뭐 계속 얘기는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뭐 이 외교전의 지금 목표는 뭐냐면 아베와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단판 짓는 모습을 지금 연출해 나가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한쪽에서만 노하면 이게 깨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여론전에서 지금 뭐 이 만들어서 가는 부분들 뭐 계속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해답이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저는 이러한 싸움이 있을 때 항상 이런 얘기가 뭐 생각이 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살아남는 전략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치고 나가야지 지금 뭐 4만 건이나 뭐 의견 수렴이 돼 있는 이 화이트 리스트의 제외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도 아베가 뺄 수가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갔죠. 단판으로는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은 협상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선을 지킬 때 협상이라는 게 가능한 거지 그 선을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 양쪽 다 명분이 없는 거고 뭐 지금 뭐 관세청 조사 20일까지 수출 상황 보더라도 일본 대상으로 한 수출이 6.6%, 수입은 14% 다 줄었다. 뭐 규제도 있겠고 뭐 우리 쪽에서 이제 불매 운동 영향도 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와 일본 간의 이런 무역 부분도 상당히 생채기가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미 요 정도 수수는 각오를 해야 되는 게 이 다음의 문제, 이 다음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냐 하는 문제가 클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전체적인 상황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 과거의 글로벌 세계화, 뭐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하는 세계화, 다국적 기업으로 중심되는 글로벌 밸류체인 이것이 붕괴되기 때문이라고 아까 최고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게 붕괴되고 있는 신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것이다. 일본과의 수출에서 과거의 글로벌 밸류체인에 너무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건 기정사실화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이걸 조금 충격을 줄여가면서 가장 그렇죠. 좋은 방향으로 조정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이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미 뭐 우리 오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오 교수님의 입장을, 오 교수님의 비유를 얘기를 하셨고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정평론가께서는 어떤 포인트를 좀 두고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는 데 나가야 될까요? 저희도 이제는 뭐 칼날이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최근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 구글, 아마존, 애플에 대해서 이제 구글세 디지털세. 네, 디지털세로 이제 구글세 자체가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디지털세로 해가지고 뭐 매출액에 지금 몇 프로를 세금 때리겠다라는 초강력 카드를 나오니까 어쨌든 미국도 좀 움찔하고 뭐 보복하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런 차원에 지금 세계 전체가 세계 무역이 그 동안에 있었던 어떤 룰, 이럴 어떤 그 규범 이런 체제들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경제도 이번에 이제 느닷없는 일본의 공격을 받았지만 우리도 이제는 휘두를 수 있는 칼날 비장의 무기 하나를 넣고선 가야 되는 그러니까 전략적인 그런 무기를 하나씩 모아놓는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버틸 수 있고 또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고 싸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힘이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대안이라고는 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중일이 지역화 공급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부분이 가장 크고 다른 이 외세의 어떤 힘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일본이 한중일 이 블록에 들으려고 할까요? 그거를 목표로 해서 우리가 작전을 짜가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치고받을 때는 일단은 세게 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만 전략적으로는 한중일이 새로운 지역적인 경제 체제를 만든다는 큰 그림을 놓고서 이런 통상 전쟁에서 살아남는 전략으로 가서 그것을 목표를 우리가 실현하는 부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22세기까지 살아남는 좋은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좋은데 사실 이번에 일본의 수입 규제 조치의 근원도 결국은 이제 제대로 우리가 과거사를 끝내지 못한 데서 온 기인한 게 크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중국도 그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하고 매끄럽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서 참 그런 부분들에서 좀 뭐 일본이 사실 명쾌하게
잘못했어 뭐 딱 한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참 그것도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서로 성이 나 있으니까 할 수 없지만 예. 사실 뭐 일본도 잘못한 거 많지 않습니다. 사가다마 그거 무효로 했고 뭐 자기네들도 많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서로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이 되는 과정, 한중일이 합치는 그런 토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말씀을 쭉 들어봤습니다. 만만치 않은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세 분과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 특히 이 개독주의 제외 부분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너무 지금 당장 큰 문제가 생긴 것처럼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간, 기회 있다라는 점은 세 분과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최양호 고문, 오대원 교수님, 정철진 평론가 세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악의 무노동 국회라는 비판을 받던 우리 정치권 국회가 점점 거세지는 국민들의 비판을 의식했나요? 어제였죠. 국회 정상화에 합의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추경안 심사를 다시 시작하고 모레 다음 달 1일이죠. 8월 1일에는 본회의를 열어서 추경안 또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중요한 뉴스만을 콕 집어 살펴보는 이슈 따라잡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갑갑한 대치를 이어가던 정치권이 어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안보 국회를 열자는 한국당과 추경안 먼저 처리하자는 민주당이 결국 동시 처리로 접점을 찾은 겁니다. 8월 1일 목요일 날 본회의를 개최해서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추가경정 예산안 및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중단됐던 예결위의 추경안 심사는 오늘 즉각 재개됩니다. 경제 안보 상황도 굉장히 급한데 추가 경정 예산이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에 대해서 그나마 다행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이 요구한 안보국회 관련해선 역시 오늘부터 운영위와 국방위 등을 열어 현안 질의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운영위를 통해서 청와대가 이 안보 상황의 엄중함을 제대로 좀 따지고 짚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건 물론 러시아 군용기 영공 침범과 일본의 황당한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안 등도 채택합니다. 여야는 또 일본 경제 보복에 대응할 일본 수출 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도 이번 주에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도 김수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거 혹시 요즘에 패스트트랙 수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랑 결부지어서 생각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국회의원에게는 회기 중에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회기가 일단 열린 이상은 경찰서에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나 정의당 의원들은 다들 출석했잖아요. 네, 영등포 경찰서라든가 이쪽으로 자진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유독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출석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이렇게 회기를 열어서 출석할 수 있는 어떤 기회 같은 것들을 좀 막겠다라는 방탄국회의 혐의가 굉장히 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이 통과가 되는 거는 중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안보국회라는 명목으로 두 야당의 소집 요구를 통해서 열리는 국회지만 그 국회에서 또 다른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다음 달 9월이면은 정부의 내년도 본 예산안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추경 예산안은 8월 안에 통과되어야 될 그런 그러니까요. 당위성이 민주당에게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 전개라고 볼 수 있겠죠. 진작 좀 하죠. 119일 만에 국회가 다시 열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하는데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린 그러니까요.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정상화가 됐으니 그리고 추경 통과가 이제 기정사실화 됐으니 참 다행이라는 얘기 정도로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가지고 또 계속 또 하면은 네. 왜 이제까지 안 했네 이런 사실 역시 또 무의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좀 지켜보자면은 방탄국회가 맞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자유한국당 회기를 소집하려고 하는 그럼 그런 그동안에 움직임이 있을 잔뜩 것 같고요. 쌓아놨던 네. 주요 법안들 이제 통과도 될 수 있는 여지도 혹시 네, 그런 여지도 있고요. 그리고 거꾸로 패스트트랙 안건들이 계속해서. 연말이나 연초에도 통과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김에 패스트트랙 안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네. 이해하면 되죠? 지금 이제 크게 세 가지 안건이 있는데요. 뭐 법안은 네 가지입니다만 세 가지 안건은 이제
선거제도 개혁, 예, 선거제 여야 개혁. 사당이 합의했던 선거제도 개혁이 있고 그다음에 공수처법이 있습니다. 근데 공수처법이 안이 2개가 패스트트랙에 올라타 있는데요.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야 사당의 합의안이 있고 예. 두 번째는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른미래당 독자안이 있습니다. 이 2가지 중에 뭐 병합을 하든지 선택을 하든지 그러겠죠. 앞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3번째 사안이자 4번째 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예. 이렇게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죠. 그럼 이게 연말이나 네. 이렇게 안에 처리될 가능성이 일단은 열렸다. 예, 그렇습니다. 까지도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 밖에도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유치원 3법 그래요, 예. 이것도 이제 패스트트랙 위에서 현재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가 있죠. 다 하나하나 상당히 좀 큰 이슈, 큰 맞습니다. 안건들이라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오늘 뭐 이게 저희가 오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바로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일련의 뭐 저희도 직설을 통해서 다뤘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북한이 뭐 미사일도 발사하고 뭐 이를테면은 뭐 잠수함 시찰하는 것도 나오고 등등등 이런 것들 보면서 이제 일종의 도발이죠. 이런 것들 네. 보면서 자유한국당 내에서 핵무장론이 이게 다시 나오고 있다고 그래서요. 저는 네. 전술핵 핵배치 뭐 이 정도 얘기인 줄 알았더니 한 걸음 더 나갔대요. 지금 이제 조경태 최고위원이 이 핵무장 얘기를 꺼낸 거를 좀 표에 좀 나오기도 합니다만, 근데 이에 앞서서 원유철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 그러면 한국당의 생각은 이게 이제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대한 어떤 네. 대안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 얘기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뭐 작년 재작년에도 꺼냈었던 그런 안입니다. 그리고 전술핵 재배치 말고도 독자적인 핵무장 이 얘기도 원유철 의원이 2015년 16년에 또 했었던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제 안보 위협이 있을 때마다 꺼내들 수 있는 카드다라고 예전부터 보고 있었던 부분이죠. 이거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 네. 예전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꺼집어냈던 카드긴 한데, 네. 전술핵 재배치라는 거는 우리 한반, 그러니까 남한 땅에 다시 핵을 배치하자 이 말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있으면서 주한 미군에 배치돼 있던 예. 그 핵이 철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다시 들여오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독자적 핵무장이 안 된다면, 그렇죠. 예, 근데 사실 미국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관련해서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거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전문가들 누구도 그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요.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술 더 떠서 이제 조경태 최고위원은 그렇다면 이왕이면 핵무장을 우리가 하자 이렇게 직접 하자는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자유한국당 내에 비박 친박이 따로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올 초에 핵 개발 심층 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꺼냈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핵무장은 사실 NPT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를 해야 되고 그렇죠.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는. 아니 지금 굉장히 북한이 그런- 저렇게 해가지고 고립됐던 네. 걸 지금 풀겠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그 길을 가겠다라는 거는 무슨 의도일까요?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전술핵 재배치라든지 NPT 탈퇴 이런 것들이 실제로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안이라기보다는 어떤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일종의 포퓰리즘 전략이 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들 여론 사이에서도 북한의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커질 때마다 그렇죠. 전술핵 재배치라든지 독자적 핵무장이라든지 현실 가능성을 떠나서 찬성하고 지지하는 여론이 올라가긴 했었거든요. 거기에 좀 부응하려고 하는 혹은 선도하려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정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게 해서 지지율이 올라갔던 그 어떤 저 덕을 봤었으니 이번에도 네. 그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이른바 이제 안보 공세죠.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2주 연속 보면은 한국당 지지율 떨어지는 거 보면은 이런 이른바 안보 공세가 아직까지는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외국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외교 내지는 안보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 지지율은 오르는 경향이 그러니까요. 있어 왔습니다. 근데 네. 대통령 지지율이야 찬성이냐 반대냐, 뭐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렇게 묻는 거지만 정당 지지율을 또 볼 필요가 있는데 정당 지지율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좀 오름세고 자유한국당은 내림세인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걸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의 뭐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는 거야 현재 상황에서 그렇다 치더라도 네. 자유한국당 지지율 떨어지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현재 내놓고 있는 외교적인 카드라든지 안보 공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먹히고 있지 않다라는 그러니까요. 예, 그 방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 이 부분 통과 안 되고 뭐 정치권이 욕을 소위 말해서 이제 도매금으로 싸잡아서 먹는다 그러면은 네. 민주당도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올라가고 한국당은 떨어진다. 그러면 말씀하신 한국당이 현재 펼치고 있는 전략이 국민들한테 안 먹힌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 네. 뭐를 좀 이렇게 한국당으로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를 혹시 좀
훈수를 좀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예, 자유한국당이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무조건적 반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나라가 이렇게 위기인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국민들 반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자유한국당은 집권 경험도 있고 현재도 거대한 제1야당입니다. 예. 정부의 노선, 정책을 실질적으로 좀 틀 수 있는 그런 카드를 내놔야 될 때가 그렇죠. 아닌가. 그렇다면 전술핵 재배치라든지 또 무조건적인 어떤 대일 타협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문재인 정부가 곧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오히려 던져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 그거 참 좋네요. 저희가 생각 못했습니다. 뭐 이런 네. 걸 내놓으라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예. 스스로 좀 마음을 먹기를 내일 당장 우리가 다시 집권한다면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무책임하거나 비현실적인 카드를 내놓을 수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이 이제 외교 정책에서 자유한국당한테 필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사실은 경제라는 게 사실 언제 경제가 좋았었나 싶기도 한데 국민들은 또 경제 분야에서는 여당에게 대통령에게 불만이 있어요. 그럼요. 상당히 많은 예, 분들이. 예.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은 외교 쪽에서는 조금 조용하게 오히려 정부 뒤에서 좀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때가 경제 때이는 쪽에서 만큼, 예. 좀 각을 세우는 그러니까요. 이런 전략을 더 구사하는 게 현명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지금까지 한국당 쪽에서 계속해서 경제 관련돼서 주장을 해왔던 게 최저임금 문제, 뭐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등등 네. 이런 것들이 뭐 자영업자들 뭐 다 죽이고 다 힘들게 하고 네. 등등등 이런 얘기들 아닙니까? 예. 그럼 왜 요즘에는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안보 위기 속에서 많이 묻혀 있는 네, 그런 상태고 어떻게 보면은 정부 여당한테 유리한 프레임 쪽으로 끌려 들어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맞다고 생각이 좀 드는 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네. 그 프레임에 좀 말려 들어갔다는 말씀이 좀 적절한 것 같네요. 근데 한국당 내에서 또 다른 이슈가 우리 공화당과의 연대 문제더군요. 그러니까 네네. 총선을 앞두고 같이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게 뭐 내부적으로 뭐 친박계, 비박계 이런 부분도 좀 걸려 있고 해서 네.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고 또 하나는 한국당이 1%짜리 지지율을 가진 정당이랑 연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어떤 무용론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렇더군요. 네, 지금 크게 두 갈래인데요. 비박계 쪽에서는 우리 공화당하고 연대하거나 통합하는 건 급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이 좀 올라가거나 중도 확장을 하게 되면 우리 공화당은 이제 한쪽 구석에서 존재가 미미해질 거다. 대표적으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세연 여의도 연구원 원장 같은 경우는 당 내에서 지금 합의가 되고 있지 않는 문제인데 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또 그런 입장을 피력하고 있고 홍준표 전 대표도 방금 전에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뭐라 그래요? 극우만 보고 정치할 거냐. 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당이 점점 친박당이 되어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그런 SNS 글을 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선이라든가 지금 큰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보면 한국당에서는 뭔가 그러니까 대안 정당으로서의 그러니까 그리고 과거에 집권을 했었던 정당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을 그렇게 국민들한테 뚜렷하게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친박계에서는 왜 자꾸 연대가 불가피하다라고 주장을 하느냐 이걸 봤을 때는 우리 공화당의 지지율이 뭐 조금 적더라도 지역구에서 독자 완주를 후보들이 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이 잠식이 되고 그것 때문에 우수수수 떨어질 수 있다. 대구 경북 같은 경우도 민주당의 당세라든지 지지율이 예전보다 높기 때문에 그렇죠. 예, 대구 경북 의원들 입장에서도 우리 공화당 문제는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심산이 있는 거고요. 선거 전략 차원으로 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두 번째는 친박계의 헤게모니를 위한 것인데 계속해서 우리 공화당이라고 하는 당 언저리에 있는 살짝 외곽에 있는 존재를 부각시킴으로써 우리가 언제든지 그쪽으로 건너갈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라고 하는 일종의 위협 카드로 우리 공화당이 또 활용되고 있는 것이죠. 거꾸로 보면 우리 공화당이 또 그런 걸 또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지금 네. 뭐 의원이 뭐 거의 없는 당이기도 하니까 조금 이제 펼쳐보겠습니다. 하나는 정의당 윤소아 의원실 그 협박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는 대부분 다 정의당이 진보 정당이기 때문에 네. 뭐 보수 쪽 어느 뭐 단체에서 한 게 아니냐 생각했는데 의외로 붙잡고 보니까 진보 단체 회원이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진보 단체 이제 한국대학생연합이라고 하는 한대련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한대련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단체 차원에서의 범죄인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예, 한대련의 그 간부급 회원이 한 것이다라고 경찰에서 발표한 아직 그 정도 수준인데 아직까지는 개인적인 차원이다. 예, 문제는 이제 그 해당 단체에서 이거는 사기 조작이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또 내놨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단체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일로 비화가 될 수 있겠고요. 근데 이 단체를 보면은 이제 성향이 좀 북한 정권에 대해서 너그러운, 그리고 뭐 백두 칭송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기도 했었던, 뭐 통일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이기도 합니다. 윤소아 의원 역시도 이제 통일운동을 했었던 그 단체의 출신이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사실 양쪽이 갈라진 것은 윤소아 의원은 이제 뭐 운동 계열의 다른 정파와 함께 정의당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네. 이제 요번에 협박 편지를 보낸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활동에 굉장히 불만을 품고, 정의당이라든지 이쪽하고는 같이 할 수 없다라고는 그런 입장을 또 갖고 있었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쪽의 반목이 이번에 또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사실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참 잘 해서 정말 그 배우가 뭔지를 밝히지 않으면 참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의도한 쪽에 또 뭐 이용당할 수 있겠다 이런 걱정도 좀 들고요. 경찰이 좀 수사를 잘 해주길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하나 좀 더 살펴봐야 될 게, 이게 우리 외교관들이 자꾸 이 성추문이 자꾸 불거지네요. 네. 이번에는 주일 주재 총영사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금 또 일본이랑 우리가 상당히 좀 엄중하게 지금 그 갈등을 좀 깊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걱정스럽습니다. 개탄스럽고. 예, 그렇습니다. 해외 나가가지고 이제 조금 더 뭐 본인 생각으로는 뭐 감시의 눈길이라든지 더 풀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되고, 이번 기회에 이제 외교로 밖으로 나가 있는 공간들이 다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 전에도 계속, 사실 이게 그 전에라는 게 올해도 아니고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이런 일이 간간히 있어서 실제로 이제 그 경질된 그런 대사들도 있었고, 이게 근본적으로 혹시 뭐가 문제일까요? 글쎄요, 외교 관료의 문제인가 묻기 전에 이제 한국 사회의 어떤 남성들의 그 문화부터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겠고,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를 틈타서 예전에 윤창중 전 대변인 사례도 그랬죠.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그렇고 물론 외교관 출신은 아니지만, 그래서 국내보다 해외에서 조금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한번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뭐 단발성으로 그냥 이러는 게 아니고 그 지속됐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 거 보면 그 분위기가 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정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때문에 하루하루가 사람을 걷는 것 같은 그런 긴장감 속에서 있지만, 대책도 마련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히려 일본에 있는 부분들, 일본에 있는 그 외교관, 뭐 이분 한 사람만의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긴장감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우리 국민들이 하시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군요. 혹시 근데 이게 8월 개각에 무슨 영향이 있고 그러지는 않을까요? 지금 외교 갈등이 한창이기 때문에 뭐 비유하면 전쟁 중인 장수를 내릴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라서 강경화 장관 거치에는 좀 상관이 없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외교안보 라인은 유임하겠다라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에 성추문 사태가 터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 장관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도 성립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따지면은 과거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왔던 일인데, 강경화 장관이, 그러니까 여성 장관이 외교부 장관에 온 이후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공식화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군요. 네, 일단 문제를 밝히는 것이 순리라면은 강경화 장관이 더 적임자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김수민 평론가 말씀해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제 이번 이슈를 담당하고 있는 농식품부의 담당 공무원과 통화를 좀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집에도 제대로 못 가고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목소리는 갈라지고 피곤함이 느껴졌는데요. 글쎄요, 저는 뭔가 에너지가 좀 느껴졌습니다. 국제협상의 특성상 목표는 있지만 결론은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의도가 글로벌 무역 협상의 틀을 다자간에서 양자로 돌리겠다는 의도라면 이미 쉬운 2개 나라와 FTA를 체결하는 우리 입장에서 꼭 부정적으로만, 불리하다고만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정부가 차분하고 냉정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대응을 하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